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대면 간담회 진행을 맡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조현수 과장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박용규 국장님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 김수진 센터장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실 송준호 실장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실 가승규 실장입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조홍찬 사무관입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황나경 사무관입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규 국장님의 인사 말에 이어 향후 진행될 개별심사 계획에 대해 조홍찬 사무관이, 법률 지원 계획을 황나경 사무관이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위해 미리 포털 및 밴드를 통해 질의해 주신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질문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질문 및 의견에 답변 드리는 마지막 순서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때까지 참석자 마이크를 제한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순서에서 충분히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1, 4분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대면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박용규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선 여러 가지 일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간담회를 찾아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민아 국장님 후임으로 부임한 박용규라고 합니다. 앞으로 하민아 국장님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피해자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1년 정부가 추진할, 올해 21년 정부가 추진할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지원 정책을 말씀을 드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제정 이후에 총 2차례에 거쳐서 법을 개정을 하고 피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그간 피해자분들께서 건의해오신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피해를 인정을 하고 특별 유족 조의금을 상향했고 장려급여 신설, 요양생활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지급액을 강화하고 구제급여 지급에 대한 사항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급여와 개정을 통합하고 기업 분담금 추가 징수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가 인정된 피해자분들의 수는 17년 법 제정 당시 280명에서 현재 4,114명으로 증가되었고 구제급여 지급액도 총 42억 원에서 현재 929억 원으로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개인별로 법률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소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해 인정받은 호흡기계 외에도 호흡기계 외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 서비스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지원 대책에도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쉽게 위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여러분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인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향후 진행될 개별심사 계획에 대해서 조응찬 사무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진행될 개인별 건강피해 심사 계획, 약칭으로 개별심사 진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릴 환경부 조응찬 사무관입니다. 먼저 오늘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 건강피해 심사 계획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피해자분들도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법률 지원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손해배상 피해자분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실 때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실 때 상담, 컨설팅, 소송 대리 등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저희의 계획을 피해자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별 건강피해 심사 계획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진행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는 작년 9월 25일에 개정법이 시행이 됐고 이제 좀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일어난 지 9년이 지난 상태에서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좀 신속 심사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속 심사는 대상 질환은 간질성 폐질환, 천식 폐렴 등 이게 3가지 질환이었는데 질환 수는 작지만 저희 피해자분들 중에서 가장 그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 질환이어서 이 부분으로 저희가 피해 구제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심사 방법은 저희 환경노출조사 자료랑 그 다음에 건보공단에서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확보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 자료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으로 일단 심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분들도 자문을 하셨고 피해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피해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개 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적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보인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일단은 신속 심사를 한다라고 지난 9월에 제18차 피구위에서 의결을 한 바 있고요. 그 의결 결과 심사 방법은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심사 방법에 이제 노출 전, 그다음에 노출 중, 노출 후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심사를 했는데 이 기준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노출 전, 그러니까 환경 노출 조사 자료에서 노출되기 전에는 해당 질환이 없다가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에 일정 기한 내에 이런 질환이 발병을 하면, 그것도 2일 이상 발병을 하면 저희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을 해서 구제급여를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신속심사의 개요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피해구제위원회에서도 좀 지나치게 기준이 낮은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있었지만 저희가 폭넓은 피해구제를 위해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 3가지 질환에 대해서 이러한 기준으로 의결이 돼서 저희가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 저희가 개정법 시행 전부터 준비를 해서요. 개정법 시행 이후 9월 25일 이후 바로 이제 시행을 해서 매달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거의 300여 명씩 인정을 해서 작년 12월까지 총 1191명을 피해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저희 이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적합한 사람은 1883명 정도였는데 그중에 1200명을 인정을 해서 보통 한 66%의 인정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진행될 개별 심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심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개별 심사를 그동안 이제 작년까지는 신속 심사를 준비를 했고 집중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개별 심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마련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번에 신설된 장애 등급 산정 방법, 그 다음에 대폭 완화된 건강피해 등급 산정 방법, 그 다음에 개별 심사하는 데 필요한 개별 심사 안내서, 그리고 법 개정으로 저희 이번에 신설된 의견 진술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를 했고요. 이러한 세부 기준들은 저희 밴드나 포털에 공개도 돼 있고 또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록도 18차부터 공개하고 있는데 그 회의록을 보셔도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고 어떻게 해서 이 기준들이 정해졌는지 좀 흐름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심사 준비는 저희가 크게 2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피해자분들이 공정성에 예민을 하셔서 당연한 얘기지만 공정성 확보에 좀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신속심사 한 것처럼 저희 개별심사도 빠르게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을 중점적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성 확보 부분에서는 좀 여러 저희 조사 판정 전문 기관이 전국에 이제 흩어져 있을 텐데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 조사 판정 전문위원회에서 판정을 할 텐데 피해자 모든 분들이 그래도 일관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전문가분들이 주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뭐 자료는 어떻게 정리할지, 면담은 어떻게 할지, 피해 판정은 어떤 식으로 할지 등을 총 8회에 걸쳐서 즉 거의 격주로 한 번씩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 전문위원회도 워크숍을 현재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 4월부터는 본격 착수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조사판정 전문기관이 7개 정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좀 더 빠른 심사를 위해서 조사판정 전문기관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사판정 전문기관은 여기 밑에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법적으로는 피해 판정에 있어서 조사판정 전문위원회, 그다음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심사 결정을 하는데 자료를 좀 수집하고 정리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조사판정 전문기관은 이러한 전문위원회의 자료를 좀 수집하고 정리하는 역할이지 이제 저희 인정 여부나 피해 등급을 결정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저희 피해자분들을 면담을 하고 피해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정리를 하고 또 피해자분들이 냈던 자료,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온 자료, 그다음에 일부 피해자분들은 저희 건강 모니터링에서 수행했던 자료들을 통합해서 좀 정리를 하고 추후에 이제 조사판정 전문위원회랑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좀 법 시행이 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개별 심사를 하지 않냐는 좀 피해자분들의 좀 항의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은 신속심사에 먼저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개별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법은 개정이 됐지만 여러 가지 등급 산정 방법 등이 좀 마련이 돼야 돼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랑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마련을 했고요. 시행령 과정에서도 8차례 이상, 그다음에 저희 고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등급 산정 방법들 매번 다 사참이랑 협의를 해서 마련을 하느라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신속하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분들 중에서 저희가 공개된 건강피해 등급, 장애 등급 산정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분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랑 공식 밴드에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저희 법 개정으로 신설된 장애 등급의 같은 경우는요. 좀 피해가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피해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강피해 등급은 초고도부터 경미한 피해가 있고 장애 등급은 이제 초고도부터 경도 피해가 있는데 이제 경미한 피해 같은 경우는 저희 장애 등급을 부여받으실 수는 없고요. 그 위에 이제 초고도, 고도, 중등도, 경도까지는 건강피해 등급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성장에 따라서 피해가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 등이 많아서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장애 등급 판정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분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될 때까지 요양생활수당을 건강피해 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수령하시다가 성인이 돼서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이제 모니터링 등에서 이제 고정 여부 등을 판단을 하셔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증상이 고정이 돼서 지급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통지를 드리면 신청하시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건강피해 등급 부분입니다. 건강피해 등급은 저희 기존 법 개정 전에는 폐기능 검사만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호흡기 질환에 특정하지 않고 좀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폐기능 검사 외에도 임상소견, 영상검사, 진단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폐기능 검사로 초기 등급을 확정을 하고요. 그래서 3가지 폐기능 검사 다 아시겠지만 FVC, FEV1, DLCO 등에 따라서 1차적으로 저희가 등급을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질환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등급을 상향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폐기능 3가지 검사 중에서는 가장 피해자한테 유리한 폐기능을 적용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증상의 경우도 현재 이미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이라고 해서 의사분들이 200~300명이 수년간 이제 만드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거기에는 이제 1군부터 5군까지 각 계통별로 그 다음에 질환별로 이제 기준이 있는데요. 가장 약한 5군이 2개 이상 있으면은 저희가 1개 등급을 상향해 드리고 그 다음에 4군이 하나 있으면은 1개 등급 상향 4군 이상이 그 다음에 가장 심한 1군이 있으면 2개 등급을 상향해 드립니다. 그래서 중등도 피해자분이 1군이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해서 초고도 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사항으로는 저희가 한번 건강피해 등급을 의결을 했다가 피해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건의를 주셔서 이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예외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기관지 절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아동이 발달 장애 등이 있어서 폐기능 검사가 굉장히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관지 절개술을 하는 경우는 조금 아물 때까지 기다리고 발달 장애는 그래도 힘들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폐기능 검사를 받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자분들의 요구가 많아서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요, 저희 조사판정 전문기관 위원회 등에서 이제 다른 이제 임상소견이나 진단서 등을 보고 예상 폐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폐이식 피해자의 경우에는 폐가 이식이 됐으면 이제 폐기능은 정상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좀 저희의 의도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 예전에도 고도 피해로 폐이식 피해자의 경우 고도 피해를 주기로 의결을 한 바 있는데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대로 갖고 와서 폐이식 피해자의 경우에는 최소 고도 피해 등급을 부여하기로 지난 23차 피해구제위원회 올해 1월에 이렇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참고 2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요즘에 신규 신청자분들도 많아서 좀 기본적인 저희 구제급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8가지 구제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구제급여라고 하면 7가지 항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급여가 신설이 돼서 총 8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요양급여는 좀 간단하게 말하면 치료비입니다. 그래서 저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보통 이제 자비 부담이 일부가 있고 보험공단에서 일부 병원에 납입을 하는데요. 그 중에 자비 부담액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호흡기계 질환, 그래서 J코드에 해당하는 질환만 저희가 영수증에 대해서 보전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개인병 건강피해 평가를 받으시면 호흡기계 외 질환 어디까지를 저희가 요양 치료비로 드릴 것인지 거기서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피해자분들께서 부담한 자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수증을 내시고 지급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정책적으로 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급보증 기간을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현재 10개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지급보증 기간을 협의해서 바로 이제 치료비를 안 내시고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양생활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피해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드리는데 초고도에서 경미까지 5개의 등급이고 그 외에 등급 외에는 일단은 요양생활수당에는 해당하지 않고 교통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도 피해부터 경미한 피해까지 좀 매월 지급되는 지급액은 오른쪽과 같고요. 이 부분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금액으로는 이렇고 이것들이 이제 뭐 물가가 바뀌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조금씩 조정될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교통비도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구급차 이용비 이제 중등도 피해자 이상분이 구급차를 이용하실 경우 구급차 이용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분들이 보통 이제 병원을 하나를 지정해서 다니잖아요. 아무래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조금 좀 전문적인 병원에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큰 병원은 다니실 텐데 좀 지정해 놓은 병원을 정해 놓으시면 거기까지의 그 저희 뭐 KTX나 고속버스 같은 장거리 교통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의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피해자분이 사망하신 경우 유족에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간병비도 좀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간병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산재와 동일한 등급으로 나눠서 동일한 액수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간병비라는 게 실제로 간병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그거를 실비를 어느 정도 보전해 드리려는 목적이다 보니까 뭐 장애인 분들이나 다른 건보공단 지원과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혜택을 지자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관련 혜택으로 이미 간병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 간병비 부분을 좀 약간 생활비로 쓰시려고 뭐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선 병원에서 간병비 2등급을 판정받았는데 왜 안 주냐라고 질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선 병원의 진단서는 1차적인 판단이지 저희 전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병비 같은 경우는 간병비 전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해서 또한 필요하다면 현장을 방문을 해서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특별유족 조의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피해 인정 전에 사망하신 분이 사망하신 후에 인정이 되면 현재로서 1억 원을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 개정 전에서도 좀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좀 뭐 대법원의 그런 그 판결 기준은 좀 3억 이상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법적 판단이랑 관계없는 정책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7천만 원이었다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1억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해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유족 조의금과 연관된 게 마지막에 있는 구제급여 조정금인데요. 이제 특별유족 조의금은 기존에 저희 구제급여를 하나도 받지 못하시다가 사망하신 경우 1억 원을 드리는 거고 구제급여 조정금은 저희 피해자로 인정받아서 계속 구제급여를 받으시다가 사망하시는 경우 1억 원보다 좀 적게 받으셨으면 그 차액을 유족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별유족 조의금과 구제급여 조정금은 좀 같은 구제급여입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장애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신설된 급여인데 질환에 걸려서 이제 치유가 되고 신체가 장애가 좀 고정이 된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치유라는 말 때문에도 조금 좀 저희 전문가들이 쓰는 치유라는 말과 피해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치유라는 말이 의미가 달라서 좀 오해가 많았었는데요. 이 치유라고 하면 증상이 고정돼서 더 이상의 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산재 같은 경우에는 팔이 잘려서 이제 아물었으면 더 이상 이제 그거에 대한 소독이 필요 없으니까 치유가 됐지만 장애가 남아서 장애 급여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된 게 꼭 완치가 된 사람은 아니고 증상이 고정된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초고도부터 경도까지 4등급으로 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생활수당의 경미한 등급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요양생활수당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있는 특별장의비는 장의비랑은 사실상 같은데 이제 특별자가 붙으면 이제 인정 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거를 특별장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의비랑 사실상 같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심사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신규 신청을 하시면 1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제급여 지급 신청이라고 해서 저희 뭐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이제 기술원에서 환경 노출 조사를 통해서 이제 개인별 건강피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개인별 건강피해 심사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구제급여 지급 신청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모든 서류를 다 내는데 개인별 건강피해 심사를 할 때 추가적인 서류를 좀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기술원에서 저희 피해자분들이 내신 의료 자료,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보공단에서 갖고 온 저희 피해자분들께서 그동안 진료했던 이력, 그다음에 일부 노출 조사 후에는 이제 건강 모니터링을 받으시는데 건강 모니터링 자료까지 이제 3가지를 저희가 전주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모두 참고해서 저희 조사 판정 전문 기관에서 면담도 실시해서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된 자료는 4번에 이제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마지막에 5번에 이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좀 피해자분들에게 피해구제위원회 결정이 나면 당일날 문자를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구체적인 추후 절차나 인증서 같은 거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 서류는 저희 처음에 신청을 하실 때 의무기록이랑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는데 이제 진료비 영수증 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후에 보완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무 기록을 위주로 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 개정 전에는 호흡기계 질환만 인정했기 때문에 호흡기계 기록만 많이 제출하시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좀 주로 호소하시는 질환에 대해서 다양한 의무 기록을 제출하시면 저희 판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노출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신청자는 실시하는데 기존의 조사 완료자는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이 환경 노출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 조사 자료로 가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 건강 피해에서 좀 추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법이 중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종전법에서 인정받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그러니까 판정이 완료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단계에서 폐기능 검사 자료를 저희 법상 3개월 이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폐기능 검사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기능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 건강 모니터링에서 좀 무료로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자비로 저희 지정병원에서 자비로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피해 인정되면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에서 면담 조사 판정 전문기관에서 면담을 하실 때 저희 의견 진술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보내드리면 그 의견 진술서를 작성해서 조사 판정 전문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피해자분들이 좀 굳이 대면하시길 원치 않으시면 뭐 전화 통화나 화상, 서면 혹은 아예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께서 좀 약속이 힘들거나 아니면 이제 대면을 할 경우 예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대면 없이 뭐 유선이나 화상 등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의견 진술권 보장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법상 심사는 최대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심사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3달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시면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심사 시에는 조사 판정 전문기관 그러니까 대학 병원에서 이제 저희 면담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 의견 진술권이 이때 보장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재심사 때는 좀 더 이제 심층적인 의견 진술권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초 심사 시와 동일하게 조사 판정 전문기관에서도 대면을 하지만 저희 이제 재심사 전문위원회라고 해서 법정위원회에서도 원하시면 참석하셔서 좀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현장 참석이 어려우시다 하시면 화상 면담이나 서면 제출 등의 그리고 또 전화로도 하실 수 있으니 그거는 이제 피해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좀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2번의 심사 과정 중에 의견 진술을 3번 보장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사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법이 판정 기준이 거의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불인정자랑 미판정자를 전부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5,600명 정도의 또 플러스 알파가 신규 신청자 등에 따라서 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신규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는데 뭐 다양한 이유로 작년부터 신규 신청자가 급증을 해서 현재로서는 조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속 심사를 한번 대규모로 인정을 했고 앞으로도 좀 이 개별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최대한 심사 기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 순서는 이제 미판정자랑 기존 불인정자 이제 최초 신청일 순서대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인정자 중에서 이제 등급만 미판정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인정일 순으로 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등급만 미판정 받으신 분들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밀리고 아니면 서류 보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밀렸기 때문에 인정일이 이제 서류가 그 인정했는데 필요한 서류가 완료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인정일 순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미 등급까지 판정이 완료되신 분도 저희 법이 개정이 되면서 피해 등급 기준 같은 것들이 완화가 됐고 등급도 넓어졌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시면 다시 판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호흡기계 외 질환도 이제 의료비를 받으시려면 다시 판정을 받아서 그 범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법 개정 후 신청일 순으로 저희가 판정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심사 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이게 유사 사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심사입니다. 그래서 아예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좀 종합 검토하고 주로 호소 질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건강 피해 등급도 해야 되고 장애 등급도 판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판정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대면 상담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유사 사례가 없을 만큼 굉장히 좀
전폭적으로 바뀐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2022년 하반기까지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이제 조사 판정 전문 기관, 그러니까 자료 정리하는 병원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개별 심사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뭐 대학병원 교수님들과 얘기해 보면 이게 어쨌든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피해자 환자들의 유형은 정해져 있으니 이제 이것들에 좀 여러 판정을 진행하면서 익숙해지면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심사 기관도 추가 확보하고 여러 가지 좀 보조적인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이 기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법률 지원 계획에 대해서 황낙영 사무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원 사업은 크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소송 가이드라인 제공,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발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사업은 가해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 피해자의 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 가이드라인 작성은 개인이 직접 소송 준비를 하실 때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작성한 안내서를 작성 배포하는 것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께서 소송 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서면 작성부터 소장 제기, 증거 신청 및 피해 입증 방안 등 소송 단계별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은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발간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질환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보고서로서 손해배상 소송 시 중요한 근거 자료 중 하나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입니다.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의 방법이나 기준 등은 기본적으로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률 지원 사업의 방침을 준용을 하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에 제한이 없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지원 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고 지원 내용은 소송을 위한 사전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로서 실제 소송 준비를 위한 서류 검토나 소송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해자 측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보수이고 패소 시 발생하는 상대 측 소송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절차와 지원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와 유족이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을 하시면 대상자 확인을 거쳐서 법률 상담 및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법률 상담 시에는 승소 가능성이나 적정 속가 등도 함께 검토를 드릴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 방법이나 대상 등은 기관 간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종료돼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 등이 결정이 되면 별도 안내 자료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 계획은 손해배상 책임 소멸 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을 해서 14년 피해 인정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송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가이드라인은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필요한 준비 사항과 진행 방법, 자료 준비 방법, 유사 판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입니다.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4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종합 포털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 및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한 소호 제기 방법,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및 신체 감정 신청서 등의 작성 방법을 설명한 증거 신청 방법, 노출 및 인과관계 입증, 가해자 주장에 따른 반박 등을 담은 준비 서면과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 등도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소송의 결정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서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내용적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수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적으로 거쳐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21년 6월부터 반기별로 호흡기 질환에서 비호흡기 질환 순으로 주요 호소 질환의 비중을 고려를 해서 총 5차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법률 상담 지원 신청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 정비 과정을 거쳐서 5월부터 법률 상담 신청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6월부터 법률 상담의 소송 진행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소송 가이드라인은 4월부터 3개월 간격으로 총 3차에 걸쳐서 발간될 계획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는 6월부터 반기별로 총 5차에 걸쳐서 발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 사전지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기관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학원의 김수진 센터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 과학원의 사전 질의 들어오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등급 결정에 관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앞서서 조홍천 사무관이 그 일부 설명을 한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질의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호흡량이 점차 회복되고 그래서 70% 내외의 호흡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준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경미한 단계를 하나 추가를 함으로써 70에서 80%에 해당하는 폐기능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피해 등급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이 법에 반영이 되어진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폐기능 검사 이외에도 다른 조직의 손상 여부나 기타 사정을 감안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의 경우는 최소한 현재는 그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폐 이식 수술을 하게 된 그 경과를 고려를 하였을 때 고도 피해 등급을 최소한 부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 이식 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폐 기능이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극심한 그 피해의 정도에 해당하는 초고도에 해당하는 폐 기능이 나올 경우에는 초고도 피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 폐기능 검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으셨다라는 말씀이 앞에서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감안을 해서 기관지 절제술 등의 폐기능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활용을 해서 조사 판정 전문기관 그리고 그 조사 판정 전문위원회에서 폐기능의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호흡 기능 이외에 건강 피해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확인이 되어진다면 이러한 경우에 등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독성 간염 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폐 질환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을 하신다거나 했을 경우에 간에도 부담이 갈 수가 있고 또는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그 직접적인 영향이 호흡기계가 아닌 다른 질환까지 그 개별 검토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경우라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그 폐 기능에 관한 그 등급에서 일단 기본 등급을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집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을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그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한의학회에서 실은 이러한 작업이 거의 10여 년에 걸친 한 200~300명에 가까운 의사가 동원이 되어서 만들어지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별도의 기준을 만드는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구위에서 최종 의결되었고 그 내용은 별도의 포털과 밴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2, 3차 후유증에 대한 부분까지도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작년 9월에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질병 중심의 피해 인정에 대한 방법이 완전히 개정이 되었고, 노출 이전의 건강 상태와 노출 이후에, 노출 중 또는 노출이 종료된 이후의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피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어졌고, 그에 따라서 피해 등급에서도 상향 조정을 하는 어떤 이러한 다른 질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처럼 당연히 피해 인정하는 단계에서도 후유증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 또는 뭐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피해 인정, 그러니까 범위에 대해서 피해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개인 평가를 받으실 때 주로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센터 확대 및 친절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 저희 과학원에서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불편하신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접근하는 부분이 어려운 말씀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로 그래서 대상자의 증가 추이랑,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어떤 검사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 확대하거나 조정하는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역별로 그 모니터링 센터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8년도에는 그 신체 모니터링 기관 6개에서 현재는 10개 기관, 그리고 협력병원 2개를 포함하면 총 12개 기관입니다. 약 2배 정도 현재 그 모니터링 센터를 저희가 증가를 시켰고요. 확대를 했고, 그리고 정신건강 피해에 대한 부분 저희가 마음건강 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중앙에 센터는 하나를 지정을 해놓고 있지만 지역 상담소가 45개에서 최근에 170개까지로 좀 확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정신건강 모니터링의 경우는 아직 그 신체건강 모니터링보다 참여자가 조금 많이 저조한 편인데,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마음건강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를 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절도 개선 관련해서는 정례회의랑 현장 방문을 저희가 통해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이 잘 이루어지도록 수시로 의료진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현장에서 현장의 스태프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거나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자리를 이동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규 직원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교육을 추진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 건강 피해자 분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문 기관을 이용해서 저희가 친절도 조사를 별도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간혹 간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모니터링을 다녀오신 이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연락을 드리고 만족도 조사를 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신 답변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모니터링 사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센터에서 지금 현재 검사하고 있는 항목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설문조사가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설문, 그리고 소변 혈액 채취를 통한 임상 검사들이 있고, 그리고 신체 계측이 일반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항목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그 PET-CT라든지 암 검사라든지 알러지 검사라든지 각 그 피해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의료진이 잘 판단을 해서 해당하는 그 항목들의 그 추가적인 진료를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추가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검사 항목 도입과 관련해서 요청이 좀 지속적으로 있으셨는데 현재 연령에 따른, 즉 생애 주기에 따른 검사 항목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현재 연구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를 연내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그 생애 주기별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항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은 부분인데 항목이 좀 많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까지는 송준호 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실을 맡고 있는 송준호 실장입니다. 사전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많은 피해자분들을 처음 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낯설고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업무 처리가 진행되기 위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나 과학원, 기술원도 똑같은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개별 심사 대상자의 심사 일정 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대상자를 살펴보면은 개별 심사를 해야 되는 대상자는 저희가 불인정자랄지 미판정자 그리고 기존 인정자를 포함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약 5,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신규 신청자가 약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술원으로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언제 심사를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순서는 공정하게 지켜지고 있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심사 순서를 정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판정자 및 불인정자는 최초 신청일 순으로 순서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정자 중에서 피해 등급 미판정자는 인정일 순으로 제가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기존 인정자 중에서 피해 등급 판정 완료자는 법 개정 후에 신청일 순으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심사는 저희가 4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먼저 작년과 동일하게 7개 전문기관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21년도 심사 계획은 심사 대상자의 약 30%인 1,700명을 우선 심사 완료하고 나머지는 제가 22년도에 심사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밑에 세부 심사 일정은 앞에서 조홍천 사무관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상기 심사 일정은 저희가 제반상에서 좀 변동이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향후에 저희가 심사 기간을 추가적으로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심사 인력도 늘려서 심사 속도를 좀 제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법률상 처리 기한을 위반하지 말고 빠른 판정을 요구하셨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심사 대상이 약 5,6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판정 시 검토해야 할 내용도 많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 검토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의견 진술권 보장을 위해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 피해 등급 및 장애 등급 등 다양한 항목들을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판정을 완료하는 게 좀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 심사 기간을 저희가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심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단계가 좀 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 사항을 피해자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고지를 해서 궁금해하시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2차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특별법 시행으로 그 가습기 살균 노출 후에 질환이 발생하거나 또는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 그리고 또 그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환별 피해 또는 1, 2차 피해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신청자의 그 전반의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요양급여도 그 기존의 호흡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그 건강 피해로 인정받은 질환에 대해서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8번째 사항입니다. 요양생활수당도 요양생활수당과 그 장애급여 병급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장애급여는 요양생활수당과 병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법 그 개정 과정에서 신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피해자한테는 매월 그 요양 그 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증상이 고정된 피해자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장애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장애급여 수급자는 요양생활수당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후유증 등 그 지속적인 그 치료비 및 간병비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사항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 시기부터 소급하여 구제 급여를 지급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건강 피해에 대한 그 요양 급여는 그 법 그 제13조 제5항에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부터 소급해서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노출 시기부터 소급하여 지급을 합니다. 다만 그 요양생활수당은 그 법 그 14조 제3항에 따라서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해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 10번부터 13번까지 그 질의 답변은 가순규 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실장 가순규입니다. 사전에 질의해 주신 10번부터 13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번입니다. 가해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지원 관련 질문이십니다. 이거 앞서 그 담당 사무관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질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고 하니까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환경부와 기술원은 피해자분들이 가해기업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 그 소송을 하실 때 필요한 내용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그 법률 상담하고 소송 지원하는 내용과 그리고 소송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피해자분들의 개인 소송과 관련된 법적 상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원하시는 경우에 소송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이런 내용 등을 지원해주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공단과의 협업을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의 법적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위해서 지금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관련 제도는 올해 5월쯤에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피해자분들께서 홀로 소송을 원하시는 경우에 서면 작성, 그리고 증거 신청, 피해 입증 이런 그 소송 단계별로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을 혼자 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 소송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입니다. 총 3편으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거는 4월, 7월, 10월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후에 그 필요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입니다. PC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모든 공지나 안내사항을 문자로 보내줄 수 없냐는 그런 질문이십니다. 그 PC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어려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핸드폰 문자라는 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좀 한계가 있어서
간단한 공지사항 정도는 문자로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포털 사이트나 공식 밴드를 이용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PC 사용이 어려우신데 PC 사용이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 종합상담 콜센터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관련 내용 설명을 잘 드리고 자료 제공도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휴대폰 또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시다면 휴대폰을 이용해서 네이버 밴드에서 정보를 좀 얻으시면 좋겠고, 또는 뭐 종합 포털 사이트도 휴대폰으로 접속은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뭐 법 개정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나 이슈가 있을 때에는 기존처럼 리플렛 형태로 제작해서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등이 좀 나아지면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재개하는 등 피해자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십니다. 예, 그 피해자분들에게 제공해드려야 되는 지원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 직원들로 계속 열심히 전문성을 키우고는 있지만 그 내용상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피해자 지원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수의 간호사분들이 계시는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와 협업을 해서 피해자분들의 건강관리 상담이나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해드리는 등 상담 그런 내용을 상담해줄 콜링류 건강상담 서비스를 6월부터 본사업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을 통해서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노출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한국환경보건학회와 함께 환경노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술원 내부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기술원 내부 직원의 전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채용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변호사, 의사 그리고 또는 뭐 전문 간호사분들 이런 전문가분들을 직접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진행을 했고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마 5월 말부터 기술원에서 함께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번이고요. 건강상담 서비스 콜링류 사업인데요. 요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증 피해자 한 49분 정도를 대상으로 전문 간호 인력이 개인 맞춤형 건강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시범사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나 상담 횟수를 몇 회로 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시사점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느 몇 회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선해서 6월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번부터는 환경부 조홍찬 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환경부와 관련된 주요 사전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부와 가해기업의 통합배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이 부분은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사법적으로 판단이 나면 저희가 이제 배보상을 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정부의 배상은 법적 근거나 사법적 판단이 부재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해서 이제 구제 및 지원으로 대신하고 있고 이 구제 및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한테 일방적으로 배보상을 요구하는 거는 좀
정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고 그런 것들도 법적인 혹은 사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 측에서 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중재를 하는 등 뭐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는 없는데 만약에 저희에게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면 저희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른 구제 및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중증 피해자 아이들에게 수능 가산점 등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수능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에서 이런 좀 요청을 하셨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는 2011년도 이제 대두됐을 때 당시가 이제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피해가 이제 처음 밝혀져서 이 부분이 저희 가습기 살균제가 좀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30대 0세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이제 40대, 10대가 저희 피해자 신청 중에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에 가장 많이 있고 좀 신생아실에서 많이 있다 보니 이런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좀 취약했고 그런 분들이 현재 이제 10대 중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크고 공부할 시기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해서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7년 9월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저희 장관회의를 했고 교육부랑 협의하에 크게 두 가지를 좀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치료 및 건강 모니터링 참석을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 인정 등 정산 첨장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인증서를 갖고 있는 피해 학생이 저희 피해로 인해 장기간 결석할 경우 원격 수업 등 대안학습 대상에 우선 배정하고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좀 요청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학교장 재량의 성격이 많아서 교육부도 이제 학교장들과 최대한 협조를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기는 힘든다는 점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최대한 좀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러한 좀 정산 참작이나 평가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하는 부분은 원래 좀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교에서 피해 학생이 신청을 하면 그 명단을 저희가 발송을 받아서 저희 명단이랑 대조를 해서 학교에 다시 보내드리면 그 부분을 이제 추후에 인정을 해드리는 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였는데요. 작년 여름에는 이제 교육부와 다시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요청을 하시면 모니터링 왔다는 증명서를 내드립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저희 건강피해 인증서를 제출을 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다른 절차 없이 상기 요청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교육부에 협조 요청을 했고 교육부에서 지역별 교육청을 통해서 일선 학교에 모두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마 피해 학생을 최대한 배려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제 관련 교육부의 이제 출석 인정 관련 개정 작업에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출석 인정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사례를 보면 좀 친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있거나 이런 것들만 이제 출석이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병결 인정 같은 경우는 좀 만성 질환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병결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건강 모니터링 외에 이제 피해 학생이 아파서 병원 때문에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는 출석 인정보다는 좀 병결로 인정되는 쪽으로 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화상회의 줌이 어렵다, 다른 방식의 간담회를 요청한다라는 좀 말씀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전체 피해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그동안은 좀 부재했습니다. 그동안은 피해자 단체 대표분들 위주로 좀 저희가 간담회를 해와서 전체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좀 비판이 많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양한 계통의 좀 만남의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피해자분들은 여러 가지 좀 장소상의 이유, 코로나 시국 등을 고려해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비대면 화상회의는 작년부터 수차례 진행을 했는데 할 때마다 좀 접속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 4분기 12월
진행했던 때에는 좀 방문자는 총 400명이 넘었고 동시 접속자는 270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접속 방법이 생소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담회 전날 및 당일 오전에 사전 접속을 통해서 좀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간담회 같은 경우도 어제 동일 시간과 오늘 오전에 사전 접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접속 방법이나 질의 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좀 비대면이 아닌 대면 형식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까 저희 기술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1대1 상담 부스 등도 운영을 해서 피해자분들이 개개별로 개인별로 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부 장차관님 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장관님께서 올해 초에 바뀌셨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을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기별 간담회가 이제 3차례 남았는데요. 전체 피해자 대상으로 그 분기별 전체 피해자 대상 비대면 간담회에 장차관님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